약간 이 교과서 보신 내용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소기관에서 핵 유전체 같은 이야기했고, 핵막 이야기했고, 뉴클리얼 엔벨로프인데 이게 이제 소포체의 일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핵막, 핵봉, 단순하게 그렇게 배웠는데 핵막이라고 하는 게 뉴클리얼 엔벨로프라고 하는 게 이제 소포체의 일부라고 하는 거. 핵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NPC, 뉴클리어 파워 컴플렉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백질 복합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핵으로 들어가고 핵에서 세포질로 나가는 물리적인 통로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핵봉이 어쨌든 물리적인 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통로보다 작은 것들은 그냥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기준이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0kg 달톤, 40kg 달톤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은 거는 그냥 뭐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큰 단백질들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게 뭐 이렇게 그 프로틴 타겟팅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아밀로산 서열을 갖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아밀로산 서열을 갖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이 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미노산 서열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뉴클레오 노클라이제이션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원파타이트,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서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바이파타이트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질 염색질하고 진정 염색질에서 헤테로크로마틴, 유크로마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염색체를 갖다 염색했을 때 잘 보이는 잘 관찰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잘 안 되는가 못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가 하는 걸로 구분을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게 유전자 발현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RNA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부위 그리고 RNA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 RNA 리보솜 유전자가 RNA 유전자가 이 월요일 아침에 2교시인데 미안해. 리보솜 유전자라고 하는 건 리보솜 구성은 리보솜 단백질하고 리보솜 RN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하고 리보솜 RNA를 갖다가 인코딩하는 그런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리보솜 유전자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리보솜 유전자들은 어떤 그 염색체의 일부분에 완전히 모여 있거든요. 뭐 주로 이제 텐덤 리핏으로 텐덤 리핏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어 있는데 요렇게 유전자의 방향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텐덤 리핏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만을 갖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다. 몇 번? 몰라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반복되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리보솜 그 RNA라든지 리보솜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워낙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면은 뭐가 RNA가 잔뜩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걸 갖다가 인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러스라고 합니다. 이 뒤에 오는 이야기, 이 교과서 우습죠. 이 뒤에 한 번 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거든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리보솜의 크기를 갖다가 뭐 진핵생물은 80S 리보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핵생물은 70S 리보솜을 가진다. 이 정보까지 이렇게 교과서 텍스트에 뛰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간 진리지. 이 정도의 지식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갖다 가볍게 확인했다 하면서 조금 더 마치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식을 갖다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거 한 번 더 쌓아버리는 거예요. 원핵생물은 70S 이제 그 세디멘트 있잖아. 원심분리했을 때 그 친관계수 그랬을 때 75S 리보솜을 갖다 가지고 진핵생물에서 발견되는
리보솜은 80S의 크기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이 공부하면서 진핵과 원핵을 나누는 것들은 그런 특징을 갖다 배워주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핵막, 이 핵 구조인데요. 핵막, 뭐 인 아까 이야기했던 인 그런 것들, 이 뉴클레오 플라즘, 그지? 뉴클레오 졸, 뉴클레오 플라즘이 맞겠지? 핵질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뭐 핵공복합체 밑에 그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거고.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은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염색 DNA가 응축이 되어 있죠.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DNA가 있으면은 이건 뭐죠? 이거? 뭐라 불러노? 있네.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히스톤 옥타머잖아. 그지? 네 종류의 히스톤이 두 개씩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히스톤 옥타머라고 하는 게 팔량체지. 그 팔량체의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에서 이걸 갖다 11나노미터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히스톤 로고 히스톤 1이라고 하는 게 그 히스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히스톤 1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30나노미터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히스톤 팔량체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히스톤의 종류는 뭐지? 히스톤 2A, 히스톤 2B, 그 다음에 히스톤 3, 히스톤 4 그렇게 네 가지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팔량체를 갖다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톤 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요 어디 결합해가지고 이 뉴클레오솜하고 뉴클레오솜을 서로 끌어당겨서 단단하게 붙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나노미터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 돼서 나중에 이제 1400나노미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는 700나노미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어쨌든 1400나노미터의 응축된 구조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진핵생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봤지만 우리 핵 안에 있는 DNA를 갖다가 펼쳐놓으면 길이가 한 1m, 2m가 된대요. 뭐 생물 종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1m, 2m 정도 되는데 핵 한 개의 크기가 한 50마이크로미터, 10에서 한 50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진핵세포의 크기가 한 100마이크로미터 되거든요. 그런데 1m 되는 DNA가 100마이크로미터의 세포, 뭐 한 50마이크로미터의 핵,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1m 실을 갖다가 아무리 구겨봤자 뭐 100마이크로미터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응축을 시키는 시스템을 갖다 진핵생물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특히 고동 진핵생물들은.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뉴클레오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염색질을 만들고 염색질 응축돼서 이제 30나노미터 만들고 그래 또 이렇게 다른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카폴드 단백질 그런 도움을 받아 또 응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 안에 들어가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어쨌든 세포 분열에 나타나는 거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응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핵생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이 시간은 일장은 그냥 식물세포의 세포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이걸 갖다 발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다 하려면은 이걸 다시 이야기하려면은 이런 염색체가 해서 유전자가 발현되게 했으면 반대로 풀려야 됩니다. 풀려가지고 DNA가 노출돼야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질 염색질, 진정 염색질 할 때 그걸 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풀려야지 발현이 되는 거니까. 뭐 그하고 이제 식물세포 소기관 이야기하면서 유전자 발현이 옵니다.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전사하고 번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폴리솜이라고 하는 게 뭐죠? 폴리리보솜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의 그 mRNA에 리보솜이 여러 개, 그러니까 번역이 하나의 mRNA가 있으면은 하나의 리보솜이 딱 붙어가지고 번역 한번 딱 끝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두 번째 번역을 갖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발현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mRNA는
그 리보솜이 여러 개 붙습니다. 여러 개 붙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번역을 시작하고요. 좀 시작하다 보면 두 번째 리보솜이 다시 붙어가지고 또 번역을 갖다가 시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보솜이 붙어서 번역을 갖다 하고 그렇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mRNA에 번역이 리보솜이 여러 개 붙어가지고 번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폴리좀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다시 말해서 폴리 리보솜이 붙었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구조가 이제 관찰된다는 거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유전자 발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이게 뭐고? 예, 이게 폴리좀입니다. 폴리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세포질 이거는 아마 이 소포체에서 막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세포질에서도 이런 폴리좀은 폴리리보솜은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전사 그죠? 해서 발현돼가지고 이거 뭐 가공되지, 그지? 진핵생물에서는 원핵생물에서는 이런 가공이 안 일어나는데 진핵생물에서는 가공이 일어납니다. 가공은 세 가지죠. mRNA 가공 있잖아. 세 가지지. 뭐고? 폴리A 붙고 앞에 뭐 캡, 모자, 모디파이드 구아닌, 그지? 그게 붙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인터롤이 제거되는 과정 그 뭐라고 하노? 스플라이싱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고상틱하게 나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초한 mRNA가 만들어지면 무초한 mRNA는 핵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mRNA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는 못 놉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RNA도 이 핵공을 통해서 다른 단백질을 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놉니다. 그것도 이제 조절되는 거죠. 로그 난 다음에는 뭐요? 우리가 알다시피 트랜슬레이션 됩니다. 리보솜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이걸 뭐고 리보솜에 이 자리가 있고 이건 뭐고 P 자리라고 하나? P 자리. 그 다음에 얘는 뭐 A 자리.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렇게.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분자 생물학 시간 때 챕터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그림으로 다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굉장히 그림이 안에 의미를 생각하면은 되게 이 그림이 상당히 큰 많은 내용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한 봐라. 근데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많이 설명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설명문, 피규어 레전드만 이렇게 잘 읽고 그림을 갖다 보더라도 여기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를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전자 발현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전사, 번역,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의를 갖다 내리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게 전사가 되고 번역이 돼서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펑셔널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갖다 포함시키는 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번역 후 조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그게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데그레데이션 되는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이 뭡니까? 단백질이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인액티브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액티브한 폼으로 바뀌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은 인산화입니다. 포스포리레이션 많이 들어봤잖아. 예, 그거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그레데이션 되는 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영구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임새가 이제 다 이제 사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거나 아니면 그 단백질이 손상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그 단백질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백질은 이 생명체한테 진핵생물도 마찬가지지만 폐를 미치거든요. 제대로 된 단백질이 내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얘가 단백질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됐어, 손상됐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럼 그 단백질은 나한테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생명체한테. 그래서
그런 애들은 데그레데이션 분해를 갖다 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기작이 뭐예요? 유비키티네이션입니다. 유비키틴이 여러 개 붙는 거죠.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76개 아미노산 가지고 있는 작은 단백질인데 유비키틴, 이게 이제 폴리 유비키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폴리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가지고 뭐냐면은 이 단백질은 분해될 단백질이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죠. 표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지된 단백질들은 여기 26S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분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뭔데?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 레벨까지 분해가 되어버린대. 이게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면 왜 우리 그 종이, 이게 분쇄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분쇄를 갖다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지되는 거.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배운 학생들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그 표지되는 게 단순하게 유비키티네이션 표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E1, E2, E3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가 표지가 됩니다. 또 똑같은 패스웨이를 거쳐가지고 두 개가 유비키틴 붙고요. 그 다음 3개, 4개 이런 식으로 붙어갑니다. 그때 이제 E1, E2, E3 단백질이 그 분해가 될 단백질의 그 유비키티네이션에 관여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E1 단백질은 어떻게 하겠노? 가만히 보면 돼요. 얘 동그란 게 유비키틴입니다. ATP고요. 그래서 이 E1이라고 하는 거는 ATP를 사용해가지고 유비키틴을 갖다가 E2에다 전달하는 게 그렇다 했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E2하고 E3는 서로 결합하죠. 그리고 E3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분해가 될 단백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E2가 E3에다가 이렇게, E2가 E3가 아니고, E2가 이 단백질에다 유비키티네이션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 유비키티네이션 시킵니다. 이게 26에서 단백질 분해에서 복합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분해에서 이제 작은 펩티드, 아미노산 레벨까지 분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소포체에 대해서 내막계라고 하는 거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막성 소기관 해가지고 이제 소포체, 뭐 골지체, 뭐 그런 거. 소포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소포체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하나는 뭐, 활명 소포체, 나머지 하나는 교문식 소포체, 그런 거죠. 그 라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는 영어로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하고, 라프는 뭐고, 활면이가 종면이가, 종면이에요, 종면. 활은 매끈한 거고, 조면은 뭐가 붙어 있는 건데, 리보솜이 그 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제 핵막과 연결된 뭐 어떤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다,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스템이 구조라고 하는 구조가 뭡니까? 크리스탈 구조하고 비슷한 건데요. 시스템의 구조하면 골지체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게 여러 개 쌓여 있는. 골지체가 전형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ER도 그런 식으로 존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피청 ER 해가지고 운영제를 바로 밑에 있는 ER을 이야기하고 중면소포체, 활면소포체는 이제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가.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시스텐이 이제 모양을 갖다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활면소포체는 이제 시스텐이 그 구조보다는 그냥 이렇게 관상 모양을 갖다가 매끈한 관상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 소포체의 어떤 형태를 갖다 보면은 중면인지 활면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R 기능,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분비단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분비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ER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단백질들의 운명은 주로 이제 분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중심액부라든지 골지체에 거기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들로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진다,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질도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뭐 시스템의 구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피청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고, 폴리리보솜 아까 폴리리보솜 이야기 기억나죠? 그게? 폴리솜, 폴리솜 그거 이야기했고, 활면 속보체하고 이제 조면 속보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그림을 많이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내용을 설명할 건데 둘 다를 다 이렇게 깊이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1장? 뭐 그냥 생명과학 같으면 한 슬라이드 한 30장이 끝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1장 내용이 슬라이드가 지금 70장인가?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은 그냥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뭘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강 이야기하고 내용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4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의 F는 중심 F4, 센트럴 백효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F4가 식물만 존재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집신벌레, 아메바인가? 수축보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집신벌레 가지고 있나? 하여튼 아메바는 가지고 있지. 아메바는 그게 수축하는 거. 그 아메바가 갖고 있는 그 수축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축할 때 사용되는 거. 그것도 백효율입니다. 이름 백효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 백효율 F4는 센트럴 백효율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합니다. 중심 F4라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F4라고 했지만 F액은 뭐 이렇게 F의 물가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 셀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개념이고요. 얘는 그냥 F4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식물 세포의 부피 증가에 이제 주로 관여를 한다는 건 이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구 역할을 합니다. 식물 세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들어진 부산물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우편물을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F4에 저장을 갖다 해주죠.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쓰고요.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식물세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소위 말하는 영한 식물세포는 F4가 작습니다. 우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화되어 간다고 그래야 되나? 가면 어떻게 해요? 우편물이 점점 많아지고 뭐가 부산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 가고 또 이제 이 세포를 쭉 밀어가지고 세포의 크기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4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화된 세포를 하다 보면은 이 F4가 식물 세포 부피의 거의 90%까지 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F밖에.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보이네요. 95%까지라는 90%까지. 네. 그렇게 되고요. F막은 토노플라스트라고 합니다. 토노플라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여기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갖다 조금 더 사이언티픽한 용어로 풀어가지고 세포의 확장, 부피 증가에 관여하고 2차 대산물의 저장 장소하고 다양한 물질들을 갖다가 축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창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 좋은 말로 이런 거고, 좋은 말로 이렇고 이게 식물에서 버려야 될 노폐물 같은 것도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자는 프로틴 바디라는 저장용, 단백질 저장용 F4가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까지는 그나마 받아주겠는데 토노플라스트라는 용어도 좀 나와가지고 생소한데 막 밑에 확인 사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프로틴 바디가 존재합니다. F4의 다른 형태로 F4의 다른 형태죠. 다른 형태가 F4의 한 가지 형태지. 그래서 좀 약간 교과서가 이게 전공자가 봐도 좀 질리게 적어놨어요. 깔끔하게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한 문장에 넣어가지고 내 지식이 이만큼 대단하다. 그걸 갖다가 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부를 갖다 해본 학생들은 또 알고 있겠지만 타이지의 식물 생리학이 어쨌든 식물 생리 쪽으로 바이버 뭐 하여튼 뭐 있잖아. 유명한 책 그런 걸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내맞게 해가지고 여러분 좀 잘 들어보면 저도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유지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4번이다. 왜 이게 3번 뒤에 2번이라고 적어놨어? 그 앞에니까 6번은 맞나? 맞는데 4번이다. 예, 그 좀 제가 단순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번호 그렇다면 이게 무슨 예. 아무래도 교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거 그렇게 됐는데 유지체라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기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오일바디, 그러니까 지질을 저장하는 세포 소기관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식물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유지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지체라든지 아니면 이 조그만 건 뭐고 동물에서 그 분해하는 데 관계하는 거, 리소좀, 포옥시좀 다 이게 단일막 구조거든요. 조그만 것들. 단일막이라고 하는 게 뭐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체는 반단일막,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고 인지질 단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기름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수용성 환경을 갖다가 외부도 수용성 환경이고 내부도 수용성 환경인데 그거의 어떤 경계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지체 같은 경우는 안에 이 막 안쪽 그 환경이 그 친수성, 그러니까 수용성이 아니고 소수성이라고 해요.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더 안정한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유지체 단백질은 올 바깥쪽 막 바깥쪽에 올레오신이라든지 칼레오신이라든지 스테로레오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로 이렇게 기복되어 있다.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디, 리소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과 종자에서 특별한 활동을 갖다가 하는데 뭐 이렇게 포옥시점이나 근리옥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옥시점은 카탈라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산화수소를 물로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고요. 글라이옥실레이트 대사 과정에 이렇게 관여하고 이 세포 소기관 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붙어 있다는 거. 서로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 유사한 게 아니라 기능이 연관성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붙어 있다. 근데 어떻게 붙어 있냐?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데 뭐가요? 세포 골격이 관여한다. 지가 어떻게 떠다닐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아니고 그냥 세포 소기관이 뭐 끌고 간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옥시점, 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여튼 뭐 그거 뒤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로 넘어갑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지만 자기 자신의 유전체를 갖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핵과는 세포하고는 또 별개로 분열을 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반독립적인 그런 기관이죠. 독립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노? 그렇지, 공생관계. 공생관계를 갖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포 소기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세포의 일부로 작용을 갖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그렇죠. 의존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엽록체가 기능을 갖다 수행을 갖다 엽록체도 자기 이제 강합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다 수행합니다. 근데 그 강합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죠? 10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엽록체의 유전체가 있어요. 그 유전체에서 뭐 정사가 일어나고 단백질이 엽록체도 단백질 만들어냅니다. 정사 번역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100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갖다가 다 만들어냅니다. 다 만들어내면 우리는 독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밖에 안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필요로 되는 단백질을 30만 만들어내고요. 실집은 어디요? 핵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핵에서 암호화된 단백질을 갖다가 번역이 일어나가지고 세포질에 있으면은 그 70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70 단백질을 엽록체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100을 만든 다음에 엽록체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수행을 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가 살아가는데 핵에 있는 유전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반자율적인 소기관이라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까지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진화 과정상에서 처음에는 이 엽록체의 조상이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엽록체의 그 조상이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시아노박테리아를 갖다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뭐라 불러? 책임이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려니까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시아노박테리아. 그런데 그 조상이 이 진핵세포에 들어가지고 공생관계로 해가지고 어쨌든 엽록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100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진화 과정 중에서 점점 잃어버려가지고 30밖에 안 남아있대요. 근데 70은 어디로 갔느냐? 핵으로 갔대요. 이 기작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영문에서 잘 몰라요.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그는 원래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엽록체에서 핵으로 옮겨가요. 지금도 옮겨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핵은 없어지고 엽록체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그게 핵에서 발견되고 그게 뭐 그런 게 발견되면서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웠겠죠. 지금까지 엽록체를 가지고 있던 유전자들은 다 이제 핵으로 옮겨가가지고 70과 30의 현재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기능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엽록체는 광합성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세포호흡을 하죠. ATP를 만들어요.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이게 다 아실 것 같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이거 알죠? 크리스테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시스템의 구조, 크리스테 구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 이거 이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저쪽에 그 명칭을 갖다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여기는 뭐 미토콘드리아와 내막과 외막의 사이죠. 맞지? 맞나? 이걸 뭐라고 그러지? 막사이 공간이라고 했나? 옛날에 그럴 때? 그래, 그거.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있네. 막한 공간. 막사이 공간. 안 들어가는 머리를 갖다 풀린다고. 예, 막사이 공간이라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테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지를 갖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그리고 영어를 갖다 다시 한글로 보셔가지고. 자, 엽록체 조금 전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엽록체는 이제 광합성의 관계를 갖다 하고요. 뭐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갖다 가집니다. 내막, 이거 엽록체는 삼중막 구조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이게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었지만, 인지질 이중층하고, 이중막 구조하고, 삼중막 구조는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인지질 이중층은 우리 그제 했잖아요. 인지질 이중층 해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거 그거고 막구조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단일막 구조라고 하죠. 근데 이중막 해가지고 외막과 내막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엽록체고 미토콘드리아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엽록체는 어떤 사람은 삼중막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요. 틸라코이드 막. 외막, 내막 외에 틸라코이드 막을 갖다 가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중막 구조이다.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아실 거고 틸라코이드가 증축된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그라나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스트로마, 라멜라. 그지? 틸라코이드 용어가 나와. 틸라코이드, 그라나, 그 다음에 스트로마,
뭐 그런 것들. 예. 예, 스트로마, 요거로 스트로마, 루비스코가 존재해가지고 단백질 번역이 일어난다. 예, 예, 그렇죠.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나 자기 자신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번역이 일어나요. 근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원핵생물이기 때문에 걔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원핵생물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밀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보고 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기원은 진핵이 아니고 원핵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효가 되죠. 그게 근본이 바뀌는 건 되게 힘들죠. 내가 이게 만들어졌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잡색체, 크로모플라스트라는 용어는 뭐고, 유코플라스트는 뭐고, 또 뭐가 있는데, 아미노플라스트라는 말이 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용어들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해가지고 외우고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못할 용어들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예, 이거 뭐입니까? 그라나입니다. 그죠? 각각 하나는 뭐야? 틸라코이드입니다. 맞죠? 이렇게 있고, 스트로마 나멜라, 기지를 갖다 스트로마라고 하고, 내막. 아마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친숙한 그림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라나. 엽록체는 틸라코이드 막에 엽록소 A, 클로로필 A, B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소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강합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엽록소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해요?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엽록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엽록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색소를 갖다가 엽록소를 갖다 가지고 분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전색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엽록소가 합성이 되고 엽록소를 갖다 가지게 되면서 엽록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갖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빛입니다.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전색소체가 엽록체로 어떻게 보면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가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일어납니다. 광분화죠, 광분화. 빛에 의해 가지고 분화가 일어나는 거. 광분해가 아니고 광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색소체라고 하는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황색체.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빛이 오게 되면은 뭐요? 엽록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엽록체로 이제 분화를 하다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예, 황색체 있고 색소체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가끔가다 책을 읽으면은 색소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색소체를 갖다가 그냥 어렵게 뭐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들 때는 그냥 그걸 엽록체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엽록체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생각을 못 해본 내용들일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은 어찌 되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세포로 되죠. 그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어떻게 분열해? 세포 분열하면은 세포 분열 따라서 딱 하나씩 나눠지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하나가 분열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세포에는 핵은 몇 개요?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핵세포 생각할 때는 각각의 세포는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져가지고 다핵세포는 그럼 뭐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갖다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진핵세포 하나는 하나의 핵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핵세포 하나는 몇 개의 엽록체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갖다 했을 때 그 세포가 강합성에 얼마나 하느냐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에 있는 세포, 뿌리 세포 강합성합니까?
그런 말 들어봤지? 네, 안 합니다. 우리 세포에는 염록체가 없어요. 예, 염록체가 없습니다. 근데 전 색소체, 뭐 다른 색소체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잎에 있는 세포, 강합성을 갖다 활발하게 하는 그 세포에는 염록체가 몇 개인가? 강합성을 갖다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개, 100개의 염록체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업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하나의 세포에.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예. 핵 분열을 하고 무한하게 지각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분열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갑니다. 따로따로. 핵 분열하고 세포 질분, 세포 분열하고 어떻게 이분법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관하게 하고 되고 세포장 염록체 세수는 예, 세포 발달사와 국소 환경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세포 발달사는 뭐지? 세포 히스토리예요. 뿌리에 있냐 아니면 잎에 있냐. 그리고 국소 환경, 내가 강합성을 갖다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강합성을 적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 강합성을 적게 해도 상관없는 세포들 잎에 보면 있어요. 늙은 세포들. 걔들은 염록체 많이 안 가집니다. 서서히 노화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분열을 위해서는 핵에서 암호화된 단백질이 필요하죠. 반자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가집니다. 뒤에 그런 이야기는 오지만 세포 내에서 이동성도 가지고 한 곳에 뭐 물려 있지 않아요. 그냥 왔다리 합니다.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마음대로 가지는 않죠. 진핵세포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세게 부딪히면은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것도 움직이는 것조차도 약간 나중에 뒤에 오지만 세포 골격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세포 골격으로 자, 약간 좀 5분 정도 쉬었다가 저 시계를 25분에 세포 골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세포 골격에 대한 게 나오고요. 세포 골격 뒤에 세포 주기를 놓습니다. 그 세포 주기에도 이제 세포 골격이 약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렇죠. 예,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기능을 갖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세포 소기관을 갖다가 세포 소기관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그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이 세포 골격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이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미세 소관하고 미세 소관하고 미세 섬유하고 중간 섬유예요. 그런데 식물 세포에는 이 중간 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 크게 두 가지 그 세포 골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미세 소관하고 미세 섬유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은 튜블이고요. 섬유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라멘트 같은 단순한 구조고 간이 좀 더 훨씬 더 큰 구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세포생물학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에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 미세섬유는 어떤 구형 단백질의 조립체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읽어보시면은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미세소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세섬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소관은 외경이 25나노미터의 속이 빈 원통입니다. 원통이고 약 13개의 프로필라멘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필라멘트는 뭐냐면은 그 튜블린의 중합체입니다. 중합체. 튜블린이 중합체인데 그냥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중합체인데 그냥 중합체가 아니고 이렇게 알파 튜블린하고 베타 튜블린의 헤테로다이머가 하나의 단량체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여러 개 중합된 헤테로다이머 이게
중합체. 그런 중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 섬유는 직경이 얘는 25나노미터죠. 얘는 7나노미터입니다. 작습니다. 그렇고요. 얘는 그냥 액틴, 여기는 튜블린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액틴, 단백질의 중합체입니다. 딱 액틴 단백질. 액틴. 아까는 튜블린, 헤테로다이머 그랬다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헤테로다이머가 필라멘트를 그 형성하고 그게 13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그래서 직경이 25나노미터 되는 게 미세 소관이고요. 그냥 글로불린, 액틴 샥 해가지고 미세 섬유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있네. 두 개의 액틴, 프로필라멘트, 프로토필라멘트, 그러니까 이중나선의 형태를 보여져 있는. 그런데 나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냥 이게 중합이 일어날 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꼬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고 우연 액틴이 중합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이중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미세 소관입니다. 얘는 뭐? 미세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로서 설명했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이게 몇 개? 13개. 중간이 비었어. 근데 얘는 그냥 글로불린 단백질의 중합체예요. 그렇게. 섬유가 소관보다 얇죠. 그렇게. 아까 뭐죠? 25나노미터, 7나노미터. 그런 식으로. 여기 미세 섬유에 있는 단백질은 뭐? 액틴.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미세 소관은 튜블린. 그런 것들. 그런 차이를 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액틴은 ATP하고 튜블린은 GTP를 포함하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단량체가. 그러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중합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 중합이 되는 거죠. 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미세 소관도 그렇고 미세 섬유도 그렇고 둘 다 뭐냐면 극성을 띈답니다. 이게 간이 있으면은 또는 섬유가 있으면은 한쪽 끝하고 나머지 끝이 약간 어떤 극성을 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말단, 마이너스 말단. 주로 플러스 말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생장, 계속 중합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평형 상태로 가겠지만 평형이 되기까지는 성장이 막 되는데 빨리 성장이 되는 쪽, 중합이 일어나는 쪽. 그쪽은 플러스 말단이고 약간 중합이 느리게 되는 반대쪽은 느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말단. 그래서 미세 소관이나 미세 섬유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극성을 띈다고요. 잘 되는 쪽, 안 되는 쪽. 그렇게 되고요. 극성 생기는 이유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뒤에 옵니다. 미세 섬유에 이게 그렇죠. 액틴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세 소관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은 웹이라고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미세 섬유는 액틴 바인딩 프로틴에서 ABP. 이거 뒤에 놓는 거니까 지금 이름을 약간 뒤에는 약으로 놓습니다. 약으로. 그래서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 책에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이런 미세 섬유하고 미세 소관의 어떤 응력합 합성되고 뭐 옮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ABP나 MAP나. 액틴이나 이거 이제 액틴이 지액틴이라고 하는 건 액틴의 한 종류인데 아까 이야기한 그 미세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백질이요. 액틴 단백질의 형태입니다. G가 글로불라의 약자입니다. 지액틴인데 지액틴 자체가
마이너스 말단하고 플러스 말단 특이 그런 어떤 극성을 갖다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세 성분과 그런 극성을 갖다 가지는 거고요. 여기는 액틴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미세 섬유입니다, 그죠? 미세 섬유. 이 각각은 뭐 각각이 이 뭐라고 했노? 지액틴이라 돼 있잖아. 지액틴이 회계 결합 붙어가지고 막 중합이 되고 이렇게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중합이 활발하게 되는 부분은 뭐라고 그랬노? 플러스 말단이라고. 중합이 좀 덜 되는 거. 핵이 여기 있을 때 이게 좀 적게 되는 이쪽은 마이너스 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액틴은 아까 뭐하고 결합한다고 그랬어? 단량체를 존재할 때 ATP하고 결합되어 있고, 튜블린은 뭐 GTP하고 그런 것들. 아니, 내가 그렇지 갑자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지지. 이런 거 잘 별로 생각도 안 했거든. 뒤에 뭐 갑자기 ABP, MAP 나오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세포 소기관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그냥 두둥실 떠다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포 골격이 이걸 갖다가 움직이는 관여를 갖다 하고 이게 작용해서 이제 움직이고 위치도 이렇게 배정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옛날에 이제 세포생물학을 배웠으면 세포생물학에서 어쨌든 다룬 내용이 이런 것들이니까 아마 또 배웠을 수도 있을 거야. 지겹지. 미세소가 조립. 아까 비슷합니다. 미세섬유랑. 핵이 만들어지고 신장되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상태. 크게 계속해서 조립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데, 합성되는 속도하고 분해되는 속도가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약간 스테디 이렇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지성될 것 같아요. 정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MTOC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세소가 이제 혈액 형성되고 신장이 시작되는 거는 여기 MTOC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세소관 형성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튜브 오가나이징 센터. 그래서 MTOC. 영어로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이게 카타스트로픽을 갖다가 파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분해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국적인 탈중합관 이것도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그거였지. 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분해돼가지고 마이크로 튜블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이제 되면 분해가 돼야 되거든. 그때는 근데 아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대요? 분해되는 거하고 합성되는 중합되는 거, 중합이지. 중합되는 거하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뭐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그런 것도 되는데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거 생각, 그게 이 상태입니다. 가수분해죠. 카타틴이 ATP아제 뭐예요? 미세소관을 절단하는데 이렇게 하고 트레디밀링을 갖다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갑자기 트레디밀링이란 말을 보죠. 트레디밀링은 어떤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분해와 합성이 중합이죠. 중합. 분해와 중합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 트레디밀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적인 평형을 갖다 이런 상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 트레디밀링이 일어나면서 중합되고 한쪽은 분해가 많이 되고 한쪽은 중합이 많이 되고 중합되고 분해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합성되고 중합되고 분해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세포 소기관의 움직임도 일어난다. 그런 걸 갖다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 그거 이제 실제는 이제 이거죠. 미세 소관을 갖다가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세 소관이 이런 트레드밀링에 의해서 합성되고 중합되고, 중합되고 분해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미세 소관이 움직일 수 있다.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뒤끝에 세포 소기관이 딱 걸려 있으면 뭐요? 세포 소기관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트레드밀링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능이 다 하면은 아까 뭐 파국을 맞이해가지고 다 분해가 되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성되는 거고요. 처음에 합성은 이 탄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예, 마이너스 말단 가격이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플러스 말단에서 계속 중합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파국이 파국. 뭐 이게 카타닌 역할이 뭡니까? 카타닌 역할을 오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다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거 가죠. 이걸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무한다. 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가면 잔인하지, 그 책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근데 책이 참 좋아.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개념은 좀 다가오거든.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걸.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포 골격에 결합하는 아까 어디 있노? 여기 놓네. ABP하고 그런 것들이 그 중에 일부는 모터 단백질로 작용을 하다 해서 아까 이제 이런 유동, 세포 소기관의 통해 이런 것에 간절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복시종, 골지체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그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세포 소기관이고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럴 때 세포 골격이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틴 아까 얘기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오신 들어봤죠. 건수칙인가? 그거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틴과 모터 단백질이 미오신 형제 작용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액틴, 미오신, 세포 골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플라즈믹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운영질 유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세포 기질하고 세포질 소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 그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다 이 용어로 써가지고 운영질 유동이란 말도 있고 갑자기 이제 세포 기질도 있고 그다음 이제 소기관도 있고 그다음 부피 유동도 있고 그냥 이 흐름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일으키는 게 이런 게 운영질 유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갖다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운영질 유동이 지 맛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포 골격을 통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다 가지고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건데 어떨 때는 반대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안에서의 세포 내에서의 그 찐득찐득한 것들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옮겨가는데 체계적인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런 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액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조금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성 세포 소기관 운동,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 모터 단백질 크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 미오신이 있고요. 그 외에도 키네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터 단백질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오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틴 유세섬유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모터 단백질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키네신은 뒤에 있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미오신은 액틴 단백질로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ABP의 일종입니다. 액틴 바인딩 프로틴이요. 예, 그렇게 하고 식물의 미오신은 이제 미오신 7번하고 11번, 11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7번은 세포 소기관을 속박하는 역할을 갖다 하고 11번은
예, 세포 소기관 운동에 단절하다. 뭐 그런 역할을 한다. 키네신은 아까 이야기한 랩입니다. 아까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이크로 퓨블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그렇게 해서 미세 소감과 결합하죠. 그래서 키네신 61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는 미세 소감 플러스 마이크로 상승하고요. 키네신은 이제 일부 세포 소기관을 속박하는 경향이 있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키네신, 예, 체세포분들 동안 방주사 그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터 단백질 계속 나갑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모터 단백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의 기본적인 구조가 머리, 목, 꼬리 메인을 갖다 가집니다. 헤드 뭐 이렇게 여기겠네. 꼬리, 테일 메인을 갖다 가집니다. 하는 거하고 머리, 꼬리 그의 역할에서 머리는 예, ATPase 활성과 모터 활성을 갖다 가지고 ATP를 갖다 가수분해하는 거겠죠, 그죠? 예, 세포 골격에 그 가역적으로 결합을 갖다. 꼬리는 예, 꼬리는 뭐냐면 세포 소기관. 그렇죠. 지가 자꾸 끌고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오신을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오신 지금 11번 그걸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키네신이나 미오신이나 기본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 꼬리, 목. 그래서 머리, 꼬리, 꼬리, 목 그렇게 있고 이제 이쪽에 이 지가 화물로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결합 갖다. 이 머리는 어떻게? 머리는 아까 그 미오시 그 액틴이라든지 그런데 결합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액틴 섬유가 있으면은 아까 머리 쪽이 이게 결합을 갖다가 꼬리 이거는 이제 아까 다른 어떤 세포 소기관 또는 화물 여기 결합을 해가지고 이 액틴 섬유의 한쪽을 ATP가 에너지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뭐 어쨌든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세포 소기관을 끌고 아니면 작은 어떤 뭔가 하여튼 화물에 해당하는 걸 갖다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터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포 골격을 따라서 세포 소기관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이동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 내용은 뭐 세포 생물학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식물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세포 생물학으로 감이 났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세포 주기는 어차피 다음 위장 내용이 간단해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일장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